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수소나 뭐 자동차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현장에서 그 취재하다가 알게 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근데 하지만 역시나 너무나 마이너한 분야여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후기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마이너한 분야여가지고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이름을 수소전기차라는 이름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거 표절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책 제목을 한국의 수소전기차라고 짓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키워드 검색하면 무조건 걸릴 테니까 한 5년, 10년 후에 누군가가 다시 새로운 수소전기차라는 걸 진입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장벽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라든지, 뭐 현대차가 왜 수소전기차를 만들고 있냐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딱 그 두 가지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는 전기차가 좋아요? 수소전기차가 좋아요? 하길래, 저희가 이제 기자니까 전문가들 몇 명 전화해서 뭐가 더 좋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자기께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뭐 전기차는 전기차 좋다고 얘기하고, 수소차는 수소차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저긴 단점이 뭔지. 그러면은 장단점을, 그러니까 전기차 장단점, 수전기차 장단점 두 개를 섞으면 얼추 이 실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차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전기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일 아래 수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수소전기차는 전기차예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밖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차 안에 싣고 다니는 거는 배터리 전기차고, 수소전기차는 그 안에 수소 발전기가 있어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수소전기차인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둘 다 전기차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럼 뭐가 더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차를 빼고 전기가 좋으냐 수소가 좋으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에너지 효율과 역사와 글로벌 환경 규제와 석유 전쟁과 지구 기후 변화 협약과 이렇게 올라가고, 아,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취재해서 적당히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가지고 접으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같이 좀 책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왕 시작한 거 먼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얘기들을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가 왜 수소전기차를 하느냐, 모비스 분 계시는데 뭐 게이츠, 아 그러셨는가? 그럼 마음껏 욕해도 되겠군요. 현대차가 굉장히 조직 문화가 약간 경직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차에 대해서 우리 몽구 회장님이 수소차가 뭐야? 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야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설처럼 떠돌았습니다. 근데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냥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수소전기차 만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를 이렇게 힘들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가 꽤 생각보다 길게 돼서 그 위로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예전에 포니 자동차를 만드셨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리고서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가 88년이었나? 그러면서 이게 그 소련에 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셔가지고, 아 이것도 왜 하고 있는지를 쉽게 할 수가 없겠구나 했는데, 그 과정들은 찾아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지에 대한 역사가 현대차가 왜 수소전기차라고 하고 있는지의 역사하고 이게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책 한 권으로 썼습니다. 전문적인 얘기는 저도 모를 뿐더러 써봐야 아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생략을 했고요.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그 H2O가 물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전기를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H하고 O가 이게 갈라지잖아요. 반대로 H2하고 O를 붙이면 물하고 전기가 나오는 구조예요. 뭐 그거 이상은 뭐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전기가 생겨나는지 이런 거는 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하면 전기가 나오는구나, 그 전기로 차를 굴리면 수소전기차가 되는구나, 그 정도를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는 케이블 경제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머니투데이 계열에 있고요. 그 아르바이트로 아이 기저귀값을 벌기 위해 KBS 성공예감에 화요일 날 출연을 하고 있고, 그 MBC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도 거기는 상암동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에 월요일 날 새벽에 출연하고 있고, 그 발칙한 경제라는 팟캐스트를 제가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TVN 쿨가당이라는 데 같은 데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3권 냈는데요. 하나는 착한 부자를 꿈꾸는 주니어 경제박사라고, 어린이 경제서적이 교육서적만큼 책이 팔리는 게 없다라는 출판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경제는 제가 발칙한 경제라는 팟캐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고 꽤 오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도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발칙한 경제책도 6개월 후에 잊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스테디셀러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입문서를 쓰면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잖아요. 알파벳을 써놓으면 어렸을 땐 한 번씩 다 보듯이. 그리고 경쟁이 없는 거를 써놔야 될 것 같아서, 수소에 대해서 제가 처음 수소 취재를 할 때는 별로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분야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운이 좋았지만 나빴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수전기차를 타기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홍보대사로 나서시는 바람에 제 책이 나오기 전에 수소에 대한 사회적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식상하게 보실 분들도 꽤 생기시게 됐어요. 근데 책은 아까 2가지 챕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현대차의 히스토리 얘기였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관점은 좀 다르세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소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 발견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뒤에 현대차의 개발사가 그 기업이 뭐 하나를 개발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남기지 않는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의 기록들이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굉장히 현대차에 우호적이고, 그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제가 그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완견 역할을 했다. 예, 저는 애완견 역할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어내려면 애완견도 하고, 정보를 안 주면 감시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때그때 먹고 사는 게 제 일이니까요. 얘긴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왜 수소전기차를 만드냐면은, 그 수소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 규제가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이 되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중형 세단의 하이브리드면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 1등급 연비하는 이제 i30가 한 리터당 17.3km 정도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120g 정도 돼요. 그럼 2020년이 되면은 저기 95g이잖아요. 그러면 i30 크지도 않은 그 차가, 연비가 제일 좋은 차가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차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럽에다가 차를 팔면은
뭐 벌금 좀 내고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조 6천억 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현대차가 작년에 4조를 못 벌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파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유럽의 환경 규제인데 그 밑에 보면 복합연비라고 나오는 게 마일 퍼 갤런이라고 미국 규제거든요. 근데 거의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따지셔도 돼요. 그 환경 규제라는 거는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전에 그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라고도 하고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라고도 하고 뭐 연비 조작 사건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말을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연비가 좋다는 건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고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제는 연료를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연료를 적게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그 연료를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2030년 되면 그 현대차가 오로지 연비만을 위해 만든 아이오닉이라는 차가 있어요. 친환경차 플랫폼인데 이게 전기차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전비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이 차가 2030년이 되면 마지노가 돼요. 그러면 아반떼도 못 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평균 연비이기 때문에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고 하니까 그 위로 가야 이제 뭐 제네시스나 이런 걸 좀 팔아야 SUV나 이런 걸 팔아야 좀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비싼 차를 팔아야 마진을 많이 붙여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덜합니다. 원래 싼 거에다가는 조금만 붙여도 김밥 천국 가격 올라가면 엄청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제 비싼 레스토랑에서 뭐 5,000원, 10,000원 올려도 티도 안 나는 것처럼 그런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런 차를 팔려면 누군가는 마지노선 밑으로 확 깔아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 화석연료를 안 쓰는 그런 차가 필요해요. 그런 제로 에미션 비클이라고 무오염 자동차라 그러는데 전 세계에 무오염 자동차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수소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되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가 뭐 2025년, 30년에 우리가 내연기관 못 팔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에서 좀 보셨을 텐데 야, 저런 국가들은 뭐 이렇게 과격하냐, 뭐 차를 아예 못 팔게 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연비 규제대로 하면 어차피 못 팔아요. 연비 규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차를 그냥 만드는 것만으로 저 연비 규제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알아서 내연기관을 안 만듭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저 연비 규제 수치나 뭐 노르웨이 정도만 조금 더 앞서간다고 하는데 노르웨이는 전체 전기의 95%를 수력 발전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네가 친환경 에너지로 다 가기 때문에 자기는 뭐 전기로 다 바꿔도 국가적으로 타격을 입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짜 돈보따리인 북해 유저는 밖에다가 화석연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해피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먼저 배터리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쭉 넘어오는 공방인데 저기 원유 전기마차는 원래 배터리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포르쉐를 처음 창시했던 페르난디스 포르쉐도 전기차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내연기관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석유라는 그 에너지도 처음에는 그냥 뭐 등유나 쓰고 불이나 켜고 뭐 요 정도 쓰고 하다가 이게 내연기관이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이거를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변했거든요. 그리고 그쯤에서 그 유전들이 발견되면서 공급단에서는 헬리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들이 쫙 올라오게 된 거고, 수요단에서는. 공급단에서는 석유가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배터리 전기차를 다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그 귀족 여성들이 주로 선호하는 차였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 그랬더니 일단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기차가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엔진 소리가 안 나요. 엔진 달달달달한 엔진 소리가 안 나요.
왜냐면은 엔진이 없으니까요. 그래갖고 오히려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은 들리지만 엔진은 없으니까, 엔진이 이게 달달달달 돌아가는 엔진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매연이 안 납니다. 우리가 전기 쓸 때 매연 안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뭐 기름 쓰는 거 아니니까 때 안 끼고 조용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힘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의 시대는 완전히 종말을 하고, 그 이후로 한 100년 정도 자동차, 전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 보이는 저 빨간 자동차, 우주선 같이 생긴 차 있잖아요. 저게 GM의 EV1이라는 차인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LA 스모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보니까 LA 스모그를 다 아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 스모그 때문에 그 LA가 지역적으로 약간 분지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이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잘생긴 영화배우 레이건 씨가 도지사를 할 때, 야, 이거, 그분이 일종의 약간 파퓰리스트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야, 자동차 때문에 이 매연을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규제가, 그 규제 당국, 만들어진 규제 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제로 에미션 비클, GEV 제도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GEV 제도는 뭐냐면은, 야, 니네 뭐 매연기관 차 팔아도 되는데, 딱 2대만 팔자. 100대 중에 2대만 무오염 자동차를 팔자라고 이제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근데 2대가 차가 많지는 않잖아요. 2대 정도면 뭐 그렇게 팔 수도 있는데, 문제는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차가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원가가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고, 이거를 레이건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그때 시작된 거고, 실제로 그 규제가 도입이 되려고 했던 96년도에 GEV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워트레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90년대 초반부터 그 개발에 착수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나타 배터리 전기차가 1992년도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GM에서 아주 멋있는 EV1이라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이 전기차는 뭐 멜 깁슨이라든지 탐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폼 잡으면서 타가지고, 우와, 나 이거 타고 과속 딱지를 끊었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속도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이 GEV 제도가 도입되기로 했던 96년 말, 97년 초, 96년 말이죠. 그때 갑자기 GEV 제도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GM에서 그 EV1이 리스 형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짜부를 다 시켜서 애리조나 사막에서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기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앞을 지키면서 우리의 전기차를 부수지 마라. 그리고서 시위도 하고, 환경단체들도 움직이고, 막 불침번 서서 막 24시간 감시도 했는데, GM은 정말 잔인하게 쟤네들을 다 데려다가 애리조나 사막을 데리고 가서 정말 다 갈아서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한 얘기가 2006년쯤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돼요. 누가 전기차를 죽였냐. 그리고서 범인을 지목하는데, 기름 팔아먹으려는 정유업자. 이때가 부시 대통령 때였거든요. 뭔가 부시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정유업자들과 함께 손을 잡을 것 같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죽였다. 그리고 로비 받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고, 그 중에 하나로 그 수소전기차를 지목합니다. 수소전기차가, 현실성 없는 수소전기차가 자기네들 살겠다고 전기차를 죽였다.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96년도에 GEV 제도가 연기가 되고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 그러면 무오염 자동차가 아니라 저오염 자동차를 만들자, 저오염 자동차를 많이 만들자라는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96년에 그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1997년에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나옵니다.
이게 연비를 굉장히 높인 저오염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 규제하고 자동차의 엔진은 항상 이렇게 연결돼서 시계열을 같이 가요. 그리고서 배터리 전기차가 이때 EV1 때 죽은 다음에 테슬라 로드스터가 2008년에 나올 때까지 전기차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그러면은 EV1을 죽인 다음에 그럼 우리의 무오염 자동차는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소전기차를 지목을 했고, 정식 명칭은 수소 연료전지차인데 그냥 대중적인 용어로 수전기차라고 부릅니다. 프리덤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차. 그래서 굉장히 멋진 시정연설을 했는데, 오늘 태어나는 아기의 면허를 따고 첫 차는 수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 아주 지금도 많이 써먹는 수소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희망적이고 막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건데, 저는 거기다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수전기차 단가가 엔트리카 정도까지 내려올 거란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 차가 상용화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내 임기 중에 뭘 기대하지 말란 얘기로도 들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써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는 언제 수전기차를 시작했냐? 이때 그 EV1이 죽은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 이유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현대차도. 뭐 저오염 자동차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서 1998년에 처음으로 그 수전기차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2008년 테슬라 로드스터가 나오게 됐던 거는 이때가 오바마 정부 때예요. 그리고 이제 부시 행정부 말기, 아까 전에 제가 그 누가 전기차를 죽였냐가 그 한 2006년인가 7년인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부시 행정부 말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과 그 민주당 진영의 어떤 그 반발, 이런 것들이 좀 이쪽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서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와 확대 재정을 하면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 분야가 경제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게 되는데, 스티브 추 에너지 장관이 수소는 30년 후에나 될 일이다 그러면서 수소에 대한 예산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고, 그 재생에너지와 함께 성장했던 자동차가 테슬라의 로드스터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로드스터는 앨런 머스크가 만든 차는 아니고요. 앨런 머스크는 나중에 그 펀딩을 하면서 참여하게 됐던 건데, 그때 EV1을 GM이 왜 죽였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전기차를 죽였냐를 되게 납득이 가요. 맞아. 기름도 팔아야지. 뭐 자동차도 팔아야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밥루츠라고 이제 GM의 말 험하게 하는 부회장이 하나 있어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 얘기가 배터리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옛날에 충전지 보면은 어떤 때는 꽉 채우면 안 되는 충전지 써본 적이 있으세요? 꽉 채우면 안 돼. 꽉 채우면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충전지는 다 쓰면 안 되는 충전기가 또 있어요. 완전 방전되면 안 돼가지고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충전기들을 번갈아 가면서 쓰다가 도저히 이거는 유지비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코드를 꽂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충전기를 꽂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거를 그 카가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다 갈아버린 이유 자체도 그게 남은 폐기물로 해서 오염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 났을 때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한 명만 죽여도 자기네가 큰일 난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렇게 함부로 만들질 못해요. 근데 테슬라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얘네가 노트북 배터리 있잖아요. 원통형 노트북 배터리 7,000개를 리튬이온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회사 사람들한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7,000개 중에 한 개만 터지면은 리튬 물에다 집어넣으면 불 나는 것처럼 바바바바바 터지면 다 작살이 나는데, 자동차 회사 사람들은 절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했습니다. 로드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파산을 GM이 하게 되면서
그때 청문회에 불려가게 돼서 유가가 200불 갔을 때 엄청나게 깨졌죠. GM을 상징하는 험머라든지 픽업 트럭, 대형 SUV. 니네가 이딴 거 만드니까 니네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름 많이 먹는 차를 만들고 테슬라 봐라. 전기차 얼마나 잘 만드냐. 토요타 봐라. 얼마나 하이브리드 잘 만드냐. 그러면서 만들었던 차가 GM의 V볼트라는 차인데 이건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엔진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 하이브리드입니다. 내연기관을 돌려갖고 발전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예요. 1회 충전으로 500인가 700인가 간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V볼트 저쪽에 있는 거. 네, V볼트. 네, 파란색. 네. 그러니까 그 주행거리 100m, 100km, 200km짜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요. 야, 가다 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야, 그게 무슨 차야? 차란 말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내놓은 게 V볼트였는데 이 차를 발표하면서 청문회에 가서 우리도 친환경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이제 끌려가게 된 비운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은 자동차 회사 사람들은 친환경 차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배터리가 터지는 거, 이 불안전한 기술을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차도 열심히 하는 데는 IT 회사들이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은 소스가 잘못돼서 버그가 발생하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회사 사람들은 그거 가다 하나 박아서 사람 죽으면 자기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뜻 배팅을 못 합니다. 근데 했죠, 여기는. 그리고 지배구조상의 문제도 있는데 GM이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밤로치가 하이브리드 차를 왜 만들지 못했냐라고 청문회에서 지적을 받고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건데 프리우스가 흑자로 돌아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동양에 있는 현대나 도요타 같은 놈들은 할 수 있다. 10년 동안 적자 보면서. 근데 GM의 그 합리적이고 투명한 이사회가 내가 3년만 적자를 냈을 때 나를 용납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린 이런 거 못한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수소전기차를 모든 자동차 회사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랑 도요타만 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잘리고 카가이들이 다 잘리고 지금은 GM의 이사회는 대부분 IT 회사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차가 이제 비볼트인데 비볼트의 디자인은 한국 GM에서 했고 배터리는 LG화학에서 만들고 전체 부품의 40%는 LG전자가 만듭니다. 이게 국산 차일까요? 미국 차일까요?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안 다루려고 그러는데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이 차를 누가 만드느냐에 대해서 산업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지금 자동차는 한 3만여 개의 부품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만들고 있지만 전기차는 이제 플랫폼만 있으면 깡통 만드는 것밖에 안 남게 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 세계에서 전비가 가장 좋은 차입니다. 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SUV를 팔고 대형 세단을 팔 수 있었어요. 연비를 확 내려준 차거든요. 많이 팔리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팔아서 평균을 맞춰주는 데 굉장히 필요한 차예요. 이게 유럽의 환경 규제를 이해할 때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현대차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요. BMW가 작년에 현대차한테 차를 사러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차가 BMW에 차를 사러 갔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시죠. 좋은 차 타고 싶었나 보다. 근데 BMW가 현대차에서 차를 사러 왔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사러 왔지? 이게 결국은 수소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뮌헨이라는 도시에 BMW 공장이 있어요.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충 한 용산 정도 생각하면 될까? 용산 정도의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도심 한복판에다 왜 공장을 만들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도시가 커진 거예요. 원래 도심 외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4대문만 서울이어서 용산에다 공장을 만들었는데 도시가 커져가지고 뮌헨 도시 안으로 BMW 공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가 확장되고 주변에 부품이 많이 필요하고 협력업체들이 필요한데 더 이상 그쪽에다가 이제 협력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넨 그 시 외곽에 협력업체들 부품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JIT이라고 그러죠. Just in Time에서 부품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인데, 문제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부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트럭 있잖아요. 트럭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트럭 자체가 도시에 못 들어온다고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후경유차 뭐 5등급 이하는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일 때만 뭐 잘 못 들어오게 하겠다 정도만 해도 난리 나잖아요. 뭐 서민이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나는데, 뭐 이 EU에서 판결이 하나 났어요. 도시에다가 환경을 이유로 그 디젤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고, 그리고 우리 독일 분들은 되게 그 일관성이 있고 직진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환경단체도 참 일관성 있게 독일의 모든 도시를 제소를 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그 환경을 잘 안 챙긴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도록 판결을 해달라고 다 제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DUH라는 환경단체인데, 그 지금까지는 뭐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 환경단체가. 그래갖고 4군데 도시가 그 도시로의 진입이 막혔어요. 트럭이 못 들어가요, 그 도시에는. 그러니까 사람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되고, 뭐 안 되면 걸어오고, 뭐 자전거도 타고, 뭐 그러면 되는데, 물건은 도시로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버스를 태워서 보낼 수도 없잖아요, 자동차 부품을. 그러면은 이 트럭이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된 거예요. 이게 미넨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걔네한테 제소를 당했으니까 이제 지면 바로 막히는데, 경과 기간도 두지 않아요. 그냥 내일부터 해도 괜찮다고 판결이 다 나와 있어요. 뭐 후문에는 DUH의 주요 후원사가 도요타다 라는 근거 있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DUH에 도요타가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요타의 음모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음모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기에는 후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BMW가 배터리로 전기 트럭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멈춰요. 한 200km 이상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배터리로. 그리고 BMW의 다른 공장이 또 하나 있는데, 저기 라이프치히라는 데인데 거리가 400km입니다. 근데 트럭을 타고 물류를, 그 공장 사이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물류를 하고 가다가 중간에서 한번 쉬어서 하루 쉬었다 가면 안 되잖아요. 트럭 배터리가, 트럭은 원래 내구성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강해야 돼요. 택시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승용차보다 내구성이 한 2배 이상 강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막 고속 충전으로 막 전기를 때려 넣고 이럴 때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10시간씩 쉬었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대안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수소 트럭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현대차를 찾아온 거예요. 수소 가지고 차를 만드는 데가 현대차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BMW한테 가가지고, 그럼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 만드는데 한 30억씩 든다. 하나 만드는데. 네 트럭 한 대 사가지고 한 5억 한다 치고, 그거 한 대 샀다고 충전소 30억짜리 만들어갖고 네 쓸 거냐? 그랬더니 BMW에서는 우리 충전소 있다. 니네 왜 충전소가 있냐? 수소를 왜 충전소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게차를 쓴다 그러는 거예요. 지게차. 그러니까 지게차라는 게 공장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막 날르잖아요. 거기서 시동을 걸면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실내에서. 제 지난주에 그 착용한다고 애들하고 현대차 매장을 갔다가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이제 거기서 누가 시동을 걸었다가, 지점장님이 정말 실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원래 물건 파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안 내는데 막 시동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그 배기가스를 실내에서 튼다고 생각하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게차는 내연기관을 잘 못 써요.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그 공장 내에서는 24시간 지게차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를 10대를 돌리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충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대다. 그럼 한 20대는, 한 15대는 저쪽 구석에서 서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게차 값은 수소 지게차가 더 비싼데, 이 놀고 있는 애들이 먹는 돈, 그리고 걔네가 차지하고 있는 땅값,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오히려 수소 지게차가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MW도 그 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소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부에서는 수소 지게차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류를 많이 하는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있는데 물류 창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들도 수소 지게차를 씁니다. 그리고 걔네는 그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수소 전기차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을 샀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 상황, 공장이라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수소지게차라는 게 어쩌면 배터리보다 오히려 더 경제성이 높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성, 환경의 특성, 용도에 따라서 제일 최적의 뭔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중국에 있는 노지에서 수소지게차를 쓴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걔네는 뭐 석탄으로 그냥 떼도 거기서 뭐라 안 할 텐데 굳이 그 비싼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회의실 안에서 뭘 쓴다. 근데 그걸 쓰겠어요? 그럼 연료전지를 가장 먼저 썼던 데는 우주선이었어요. 우주선이 우주로 올라가는데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무겁고 그래가지고 연료전지를 가져갑니다. 그 수소 발전기를 연료전지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 우주선 안에서 내가 발전기를 돌려요. 기름을 넣고. 그러면 매연을 어디다 빼죠? 우주에선 창문을 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소 연료전지가 굉장히 비싸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내연기관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 수소 연료전지를 가져가서 전기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우주선에서 처음 썼어요. 아무리 비싸도 제일 수소 연료전지만큼 효율적인 게 없었던 거예요. 우주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가는 캠핑장 가면은 발전기 막 쓰잖아요. 전기 쓴다고 해서 그 석유통 들고 다니면서 석유 집어넣어갖고 발전기 쓰잖아요. 그럼 달달달달 소리 나고 매연 나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연료전지를 가져간다. 그리고 수소를 가져가면은 일단 그 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안 납니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엔진이 없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매연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캠핑용으로도 연료전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차를 사러 왔다고 합니다. 이거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 BMW가 자존심 상해서 안 산다 그럴까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송수단에서 수소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차, 막 우리 KTX 엄청 큰 기차, 야 저런 거를 수소로 어떻게 옮기냐, 뭐 이거 굳이 수소를 꼭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유럽은 되게 넓잖아요. 넓고 막 도시도 띄엄띄엄 있고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서 여러 명이 살면은 전기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속철이나 여기다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전선을 다 깔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요. 뭐 사람이 항상 꽉 차니까. 근데 유럽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는데 뭐 기차 하루에 한 2번 정도 가고 뭐 10량 아니고 한 2량짜리 기차 가는데 그 위에 전기선을 다 깐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디젤 엔진으로 가는 기차들을 씁니다. 유럽에서는. 좀 멋있잖아요. 뭐 넓은 들판에 2량짜리 귀여운 기차가 막 달리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에 못 들어간다고. 기차도 못 들어가요. 그럼 기차를 도심 끝에서 세운 다음에 거기서 버스 타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도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는 거고. 선박, 야 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배가 굳이 수소를 써야 되냐, 그 비싼 수소를.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유럽에는 운하가 많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운하를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운하를 팔려고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은 여기다 운하를 이렇게 파면 굉장히 이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지 않냐. 운하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배만큼 물류를 싸게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정말 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보내면 더 가깝지 않냐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학자가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한반도는 좁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여기 이걸 왜 이렇게 가냐.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근데 유럽은 안 그래요.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운하들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야. 도시에 못 들어간다. 운하를 따라 배가 지나가는데 도시에 못 들어가요. 그럼 최소한 듀얼 엔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 밖에서는 뭐 이렇게 저쪽 바다나 환경규제 없는 데는 뭐 벙커 CU나 이런 거 써서 가더라도 도시를 지나갈 때만이라도 수소 엔진을 듀얼로 쓰든지 뭐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이런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들은 석유 팔고 전기로 먹고 사는 아주 아름다운 국가들. 항구에 정박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항구에 들어올 때 니네가 딴 데 나가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 되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안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선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의 역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8시 25분이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1시간 했네. 9시에서 9시 한 20분까지 하실 네, 네. 뭐를 줄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GM의 일렉트로벤이라는 전기차가 수전기차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오스틴 A 뻘이 개조 수소예요. 이게 오스틴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수전기차라고 유의미하게 얘기하는 최초의 수전기차라고 얘기를 해요. 오스틴 A40인데 미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은 칼 코르데시라는 동유럽의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 동유럽에 있었는데 여름 휴가 때 가족들하고 같이 그 휴가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라져서 발견된 곳이 그 미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CIA 아저씨들이 이 양반을 데려갔어요. 페이퍼 클립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하고 보니까 그 동유럽 애들, 독일 애들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과학자가 있으면은 이제 데려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이 선정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납치가 됐습니다. 납치? 뭐 본인도 어느 정도는 오케이를 한 거니까 납치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국민을 뺏긴 사람한테는 납치라고 그럴 거고 이분은 자발적으로 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양반이 옆집에서 중고차로 버린 오스틴 A40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 중고차로 사가지고 위에다가 수소 탱크 7개를 달아가지고 수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 양반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GM에서 일렉트로벤이라는 벤 수전기차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 뒤에 뭐 되게 많죠. 벤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앞에 2명 타고 뒤에가 다 연료전지 시스템이에요. 저기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안 터집니다. 네. 터질 게 없잖아요. 내연기관이 아닌데 터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면 탱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나중에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있으면 드릴게요. 이 차에 들어가는 백금 값이 한 차 한 대 정도 가격. 2명 타고 한 10명 탈 자리에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차 안 되겠죠. 이래가지고 한동안 쉽니다. 연구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다임러, 독일 회사죠. 다임러 벤츠. 얘네는 네카4가 저렇게 생겼어요. 네카4라는 거는 네카 1, 2, 3가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네카 1, 2, 3에 버스도 있고 이 밴도 있어요. 그리고 네카4가 인상적인 거는 차가 작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료전지 시스템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다임러 회장이 얘기했어요. 94년인가?
야, 기술 경쟁은 끝났다. 이제 원가 경쟁만 남았다. 그러니까 수소하는 사람들이 양치기 소리 듣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리. 아,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양치기 소년. 그 당시에 이미 기술 개발이 끝났다고, 기술 경쟁이 끝났다고 뻥치고 다녔으니까. 그 정도로 수소 연료인지 기술은 굉장히 어려워요. 60년대, 70년대부터 했던 거고, 다임러, GM, BMW는 굉장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죠. 드라이빙 머신, 성능은 BMW. 얘네는 태우고 때리고 밟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내연기관에 집어넣어서 터트리는 방식,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2007년에 한국에 와서 BMW 하이드로겐 7이라는 굉장히 완성된 형태의 한 번 충전에 700km를 갈 수 있는 내연기관과 수소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이 장면은 항상 나오는 장면인데, 수전기차 얘기를 할 때 꼭 사람들이, 그 좀 높은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대고 물을 받아 먹는, 별로 먹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 자체는 깨끗하더라도 그 자동차 쇠 지나가는 데를 굳이, 좀 과한 경우에는 GM에서는 그 애들 데려다가 또 막 하더라고요. 애들 쭉 둘러앉아서 그 물 마시게 하고 막 그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현대차 R&D 페스티벌을 갔더니 넥소 뒤에다가 수족관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 글로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저 과속방지턱 넘어가면 물 안 넘쳐요? 그랬더니 아, 그냥 뭐 깨끗하다는 말이라고. 그걸 누가 거기다 수족관에다 물고기를 싣고 다니겠냐? 무슨 횟집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서 도요타 미라이가 나왔는데, 그다음 미라이가 도요타 건데, 도요타도 비슷한 시기예요. 한 70년대쯤에 연료인지를 다시 시작을 해서, 그리고 GM이 아까 돈도 없고 지배구조도 애매하고 해서 연료인지를 근데 하긴 했어요. 부시 대통령 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원천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드냐? 지배구조상 적자를 내면 그 사람들은 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산을 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양산 설비를 다 갖춰가지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차를 만든다는 거는 그 일반적인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GM은 안 만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는 2017년에 콜로라도 픽업 트럭 우리나라 하반기에 나올 건데요. GM이 굉장히 밀고 있는 굉장히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이거를 군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GM 콜로라도 수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그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은 연료인지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어요. 왜 현대차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현대차만 양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대차만 차가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미 우리가 알만한, 이름 들으면 알만한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수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현대차 혼자 하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항상 1등은 원래 자기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의 그 되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혼자 할 때는 혼자 한다고 뭐라 그러고 여럿이 같이 할 때는 왜 이렇게 뒤처졌냐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도요타에서 미라이 차세대 그 현대차의 수전기차 넥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전기차예요. 이건 제가 애완견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차는 신차가 좋아요. 2013년에 투싼 수전기차가 나왔고, 2014년에 미라이가 나왔고, 넥소는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넥소가 좋아야지. 2018년에 2014년도 만든 차보다 안 좋은 차를 만든다는 거는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도요타가 차세대 수전기차를 내놓으면 걔가 더 좋겠죠. 도요타가 또 바보가 아니니까. 그럼 미라이가 나오고,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애들이 F12 수전기차를 내놨습니다. 벤츠가 전기와 수소 하이브리드로 F-셀이라는 모델을 작년 말에 내놔갖고 올해부터 보급을 하고 있어요. 아우디가 2021년, 22년에 현대차의 수전기차 부품을 가져다가 차를 만들 거고요. 2025년에 BMW의 계열사인 롤스로이스가 팬텀에다가 수전기차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차를 안 만들고 있다가 걔네들이 차를 만들고 났을 때 우리 또 뭐라 그러겠어? 수소 한다고 깔짝거리더니 차도 안 만들었어? 라고 욕을 하겠죠. 그럼 먼저 만들면 아무도 안 하는 걸 왜 제가 지만 해? 라고 욕을 하는 그런 굉장히 험난한 환경입니다. 현대차 개발사인데요. 이거는 뭐 길고
재밌어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얘기인데 그 에피소드 한 가지만 주로 말씀드리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2005년에서 2006년이라고 써있는 저 중간에 보면은 로플로 FC 버스 있죠? 버스 수소전기 버스인데 2006년 도쿄 그 독일 월드컵 때 현대차가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 메인 스폰서가 하는 일은 차를 대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를 다 대주는 거고 차 대주고 또 돈도 냅니다. 그럼 뭐 몇천억씩 돈을 내는데 제가 알기로 한 3천억인가 6천억인가 그랬었는데 책에는 써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랬는데 월드컵 메인 스폰서의 차량의 꽃은 선수단 버스죠. 딱 멋있는 진짜 몸값 최고의 선수들이 버스에서 딱 내리는 그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버스가 노출이 되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의 돈을 내고 메인 스폰서를 했는데 현대차는 버스를 공급하지 못했어요. 왜냐? 한 번도 유럽에서 버스를 팔아본 적이 없었고 유럽 규격에 맞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트라라고 다임러 계열에 있는 버스 회사에서 빌려서 했는데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자기가 수천억을 들여갖고 왔는데 차를 남의 걸 빌려서 해. 그래갖고 이제 좀 짜증난 거지. 열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기술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 윗선에서는 야 수전기 버스를 월드컵에 투입해라. 진짜요? 뭐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버스가 있나요? 뭐 이런 분위기. 언제까지 만들으라고요? 뭐.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좌충우돌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한국에서 이게 함부르크까지 배로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그게 적도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배 안의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라. 거기다가 습도도 엄청 높고 바다를 지나가야 염도도 있고 해서 이 연료인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일반 차로도 녹을 쓰는데 연료인지 스택 다 망가질 수 있다. 그래갖고 와 진짜 역시 너는 똑똑하다.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상상을 해내냐. 그래갖고 야 좋아 우리 대안을 모색해보자. 그래가지고 진공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불 보관할 때 하는 거 진공 청소기를 쭉 비닐로 해가지고 빨아들이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그 버스, 그 엄청 큰 버스를 이제 비닐로 씌운 다음에 공기를 쭉 빼가지고 진공 포장을 해서 이제 배에 실어서 보내고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녹슨 곳 없이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진공 포장을 이렇게 쭉 하면은 이게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드컵 버스니까 이렇게 막 랩핑 막 해놨을 거 아니에요. 막 현대차 이런 거 써놓고. 근데 그걸 쭉 당기면 거기서 기포가 이렇게 뽁뽁뽁 올라옵니다. 원래 이거 필름 잘못 붙이면 뽕뽕뽕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 알죠?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찢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모든 연구원이 그 버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뽕뽕뽕 찔러갖고 문지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얘네가 늦게 내리니까 선장이 집에 가다 보니까 저 이상한 동양 사람들이 거기 버스에 붙어갖고 바늘 들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장님이 당신들 뭐하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막 고온 다습 염도가 높은 데서는 녹이 쓸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버스를 증 보장을 했다. 그랬더니 그 함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 맞다. 배가 더운 건 맞는데 그래갖고 나도 더워가지고 우리 배에는 에어컨을 튼다. 그래서 70도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고 보통 한 15도 정도 이렇게 시원하게 온도 습도 조절 잘 되는 에어컨을 사용한다. 그래서 70도 누구야? 70도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는 거냐면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돼요. 이건 정말 잔잔한 에피소드고 이 버스를 한 대 보내는 거, 해외로 보내는 거 하나만으로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삽질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삽질이 거의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삽질 동안 배우는 게 뭐냐면은 그 노하우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암묵지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술이나 특허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적이라는 거는 현대차 혼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수소전기차는 24,00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을 만드는 그 수많은 협력회사들이 20년 동안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삽질했다, 지었다, 삽질했다, 고쳤다. 그럼 중국에서 후발주자들이 이걸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삽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발주자들은 그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기술 격차라 그럽니다. 연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빨리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 못 따라잡아요. 왜냐하면 바보라서 삽질을 한 게 아니니까. 앞서가게 되고 그 앞서가는 기술 격차를 유지해 가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차를 많이 팔게 되면 단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친환경 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번째로 친환경 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대부분 안 믿으세요. 이러니 애완견 소리를 듣겠죠. 지배구조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되나요? 그 말씀을, 예, 지배구조 영향도 있고 잘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만든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고 잘 만들고 많이 팔아요. 일단 현대차나 도요타나 이런 데들이 5대 생산 기업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제일 많이 파는 폭스바겐, 르노, 도요타, 현대차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클린 디젤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갔던 거는 그 도요타하고 현대차인데 뭐 얘기를 드리면 아닌데 그거 세면 안 돼. 도요타가 125만 대를 만들고 2위인 현대차가 25만 대를 팝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게 뭐냐면은 100만 대 넘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압도적인 원가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먼저 시작해서 우위에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마구마구 찍어냈던 그 자동차가 쌓이고 양산 체계가 되면서 100만 대를 넘어가면서 그 떨어져 있는 단가를 전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도 못 맞춰요. 이게 격차예요. 이걸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완견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약간 현대차의 우호적이라는 걸 다들 아셨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자동차를 비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다. 나라 돈 집어넣고 산다. 뭐 나라 국민들 돈 들어가서 산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 대 정도 팔았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수소전기차 시대가 조금 열렸다.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만드는 그 자동차들하고 현대차의 원가 구조는 완전히 달라져요. 현대차는 10만 대를 이미 넘겼기 때문에 그 모든 부품 생태계에 있는 그 설비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 투자 설비, 뭐 처음에 1000대 만들 때 공장 안 만들고 있다가 10,000대 하라 그러면 뭐 진짜 10,000대 팔려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가 10,000대 팔고 설비 만들고 설비 투자를 계속 하면서 이게 10만 대 캐파의 어떤 규모를 갖추게 되면은 그 이후의 원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요. 그러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만큼 먼저 팔아놓으면 그러니까 아싸 우리가 1등 이거 아니고 많이 팔고 그 노하우가 쌓이고 협력 업체들 간에 그런 관계가 생기고 했을 때 그걸 원가적으로 경쟁력적으로 먼저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넥소하고 미라이를 비교한 건데요. 독일에 있는 매체가 비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라이보다 넥소가 좋습니다. 차가 넥소가 더 커요. 당연하죠. 세단보다는 원래 SUV가 더 큽니다. 미라이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세단 미라이라고 표현을 하고 투싼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전기차라고 표현합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세단은 자기네가 1등이다 라는 의미로 도요타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세단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구질구질하죠. 그냥 세계 최초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또 세단이라고 굳이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넥소는 한 7천만 원 정도 해요. 그 중에서 한 3,500 정도 보조를 받으면 한 3,500 정도에 살 수 있고 코나는 한 4,300에서 한 5,000 정도 되는데 1,350을 받으면 대충 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값은 3,500만 원, 3,500만 원으로 동일하죠. 비슷해요. 근데 맹점은 넥소는 그 중형 SUV, 좀 큰 SUV고 코나는 작은 SUV입니다. 그러면은 넥소가 더 좋겠죠? 넥소가 더 싼 거잖아요. 똑같은 가격인데 넥소가 더 크니까. 맞습니다. 넥소가 더 싼 게 맞습니다. 왜? 보조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저 차를 7천만 원 주고 팔면서 차를 3,500만 원짜리 차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소형기차가 비싸긴 하지만 넥소에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문 가면은 이렇게 문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람 들어오면 이렇게 쭉 튀어나오 손잡이 튀어나오는 거 그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처음 보면.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이 차 사고 싶어가지고 와이프의 허가를 득해야 될 때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데려가서 와이프를 먼저 보냅니다. 그럼 먼저 보내면 이렇게 손잡이가 딱 나오면은 뭔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 현대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 깜빡이 키면은 왼쪽 깜빡이 키면 왼쪽 후방에 있는 카메라가 이 계기판에 떠요. 뭐 그런 기능들. 그리고 뭐 주차 누르면 주차 알아서 찾아가서 주차하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옵션 아니라 공성인가요? 아 이거 트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질은 차 많이 팔고 좋을 때 하는 거고 이 차는 어차피 원가가 별로 적자 보는 차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많이 넣어놨어요. 7천만 원짜리 차에 맞춰서.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럼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코나가 3,000, 코나 EV가 3,500. 전기차가 조금 비싸죠. 뭔가 기본이 전기차는 조금 더 비쌀 것 같지 않으세요 원래? 그래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기차 값이 3,500만 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동차보다는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가격에 맞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적자예요. 3,500만 원이란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조금 받았을 때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 요거에 맞춰서 3,5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넥소는 산타페는 3,700, 넥소 3,700 비슷하죠? 비슷한 그 얘기예요. 중형 SUV를 선호하는 사람이 그 산타페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보조금 받으면 비슷해. 그 이 얘기는 뭐냐? 넥소의 가격이 3,500만 원이 아니고 보조금 받으면 3,500만 원이 나오도록 산타페랑 비슷한 가격이 나오도록 맞춘 거예요, 원가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다 적자예요. 그냥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다 그냥 맞춘 거지 얘네 공급 원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원가가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차값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왜냐면 이미 적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용한 가격 수준에서 내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생산성을 맞추는 게 자동차 회사들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가격을 내가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춘다면 자기는 적자 보고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훨씬 더 생산성을 높여갖고 낮은 가격에 그 차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자동차 회사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SUV인데 그 투싼 수소전기차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걸 누가 삽니까 그걸? 그 눈먼 돈들이 사죠. 지자체라든지 뭐 코펜하겐 지자체에서도 팔아먹었더라고. 그래서 이 현대차에다가 돈 지원하는 거 아니냐, 판매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약간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나라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현대차가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돈이 현대차를 거쳐서 그 부품업체로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장에 인건비 주고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쭉 돈이 내려갔다는 건 뭐냐? 그 부품 회사들의 매출 이거는 현대차가 구매로 다 돈을 내보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 있는 거라 그러니까 현대차에다 자금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약간 좀 1차원적인 얘기고 그 돈이 그 수소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내려가서 하청업체들의 뭐 인건비가 되고 뭐 구매비가 되고 부가가치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가격은 의미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쯤 되면 사겠다라고 해서 저 가격에 파는 거다. 근데 아까 1억 5천짜리 수소전기차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포르쉐 마칸이 한 8천, 9천 하거든요. 포르쉐 SUV가 한 1억이면 사는데 현대차 투싼을 1억 5천 주고 사실 분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의 SUV는 한 3,5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가격이 맞춰진 겁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있고 가격을 더 높이면서도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브랜드 파워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1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럭셔리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거는 원가보다 더 비싸도 사람들이 저 차는 원래 비싸니까 벤츠 BMW 좀 비싸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게 자동차의 가격입니다. 연료비는 내연기관 휘발유 157만원, 경유 100만원, 전기 16만원, 급속 38만원. 수소는 디젤보다는 조금
비싸고 휘발유보단 싸고. 근데 이 가격도 사실은 다 별 의미 없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전기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를 사게 되시면 주차장에 갔을 때 전기차 충전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꽉 차 있는 주차장 안에서 혼자 여유 있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뭐 지하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비어 있는 다 꽉 차 있는데 저기 자리 비었다 해서 가보면은 전기차 충전 굉장히 좋습니다. 1년 연료비가 16만 원밖에 안 들어요. 끝내주죠. 정말 좋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연료비, 현재 기준에서 연료비는 수소 가격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수소도 원래 B2B로 거래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2C로는 아직까지 팔아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말이 이렇지 현대차의 충전소 가면 공짜로 채워줍니다.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대중화가 된 단계에서 가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로드맵에서는 현재는 한 10,000원 정도 이것도 약간 기분 탓인데 휘발유보다는 좀 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분이 좀 있고 정부에서는 목표를 2030년 4,500원 그 이후에 3,000원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돼봐야 되는 거니까 연료비는 어쨌든 지금은 전기가 제일 싸다. 그래서 김종합 사장님이 맨날 화를 내고 있다. 우리는 두부 장사를 하는데 콩값이 더 비싸다 두부보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은 적폐로 몰려가지고 또 원전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이런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 평가고요. 수소전기차하고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은 주행거리가 짧고 차가 작으면 배터리 전기차가 유리해요.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수소전기차가 유리하는 건데 이건 정말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수소전기차는 그 연료전지 시스템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차가 10m만 가도 그 연료전지를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요. 근데 배터리는 10m만 갈 거면 10m용 배터리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더 짧은 거리에선 쌉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배터리는 그만큼을 계속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배터리만큼을. 그러면 무거워지고 배터리 값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집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그 연료전지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 탱크만 수소 기체만 더 많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경제성은 수소가 더 넓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승용차하고 상용차를 보시면은 동등 범위가 승용차가 더 넓잖아요, 저쪽이. 그러니까 승용차는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이 굉장히 길어요. 상용은 정말 짧죠. 그래가지고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버스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 상용차에서 경제성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연료전지가. 배터리는 저렇게 된 거고. 그럼 연료전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단가가 뚝뚝뚝 떨어지면은 승용에서도 경제성을 갖는 국면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배터리 시스템이 계속 발전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상용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럼 배터리 전기차는 작은 데서부터 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수소 전기차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될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연료전지 기술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지 않고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왜? 배터리 전기차는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요. 그냥 꽂으면 돼. 어디서나 꽂으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는 기존의 인프라에 프리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부터 발전소를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저거를 원자력으로 할 것이냐 석탄화력으로 할 것이냐. 아름다운 분들은 태양광을 하자고 하지만 태양광을 해서는 그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뿐더러 태양광을 했을 때 그 기복이 심한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변전소라든지 변압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싸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공공재의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적당한 수준에서의 에너지 믹스를 이루어야 되는 게 에너지 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충전소 한 대에 30억, 하나에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짜리를 널리 보급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냐? 배터리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빠르다는 얘기죠. 수소 전기차는 하나에 30억씩 들어가는 거를 언제 만들고 앉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김준범 교수님 출처인데 이거는 연료전지 하는 분들의 논리예요. 배터리 전기차를 하나 놓고서 완속 충전으로 8시간을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수소 충전소는 3분이면 된다. 그러면은 이걸 뺑뺑뺑뺑뺑 돌리면은 이
5천만 원짜리를 여러 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차 공간부터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까지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은 회전율을 계산해보면은 연료전지 충전소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그래도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집단 주거 형태가 많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서는 가가호호 충전소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집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충전 다 됐으면 빼주세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럽, 미국에서 그 테슬라 자동차 많이 가는 데는 써 있어요. 25분 이상 충전하지 마시고 막 이런 거 써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보급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살인미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 안 빼준다고. 충전 다 했으면 차 빼지 왜 안 빼냐고. 밥 먹고 왔다고 했더니 막 너만 밥 먹냐고 그러면서 내 차도 밥 좀 먹자고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네요. 그리고 아까 제주도에서 연료전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 도시 만든다고. 그리고서 전기차도 보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지금 전기차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전기를 그 화석연료를 안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전기차가 돌아다니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전기를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하는 시점이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지금은 보급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뒤로 가면 올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전기차는 초반 인프라 비용이 싸게 들고 뒤로 갈수록 인프라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고 수소전기차는 초반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석유 에너지의 설비를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근데 뒤로 갈수록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 돼 있다. 그럼 언제 그리드 페리티가 나면 그때부터는 수소가 대박이 날 수 있겠죠. 그래갖고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나 말고 우리의 아이들이 20살이 돼요. 수소하시는 분들 100이면 100 자꾸 물어보십시오. 언제 될 것 같으냐고. 그걸 왜 하시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좀 깨끗한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본인 때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은 30년, 50년 뭐 그렇게 보고 가는 거니까 이걸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거 아시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에 원전이 늘어나잖아요. 석탄화력발전소도 늘어나잖아요. 원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은 50년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왜 탈원전이라고 하죠? 정치 프레임이죠. 하지만 그것도 그 원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야 50년 후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길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전기 그냥 꽂으면 되는데 그거 왜 거기다 30억짜리 충전소 만드냐? 이거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개념 없이 비판하고 기레기라고 욕먹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거니까. 하지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입법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긴 시계열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소전기차가 이 길을 끊게 됐던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일인데 그 현대차가 광고를 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들어있는 풍선하고 이쪽 풍선이 있으면 차가 이걸 쭉 빨아들여갖고 이쪽으로 쭉 나오면 하얀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넥소를 타시는 분들은 운전을 할 때 일부러 버스나 트럭 뒤에 따라다니세요. 내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더러운 미세먼지를 내가 빨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주겠다. 수소전기차가 친환경적인 이유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석유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야, 이게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래. 우리 집에다가 공기청정기 딱 켜놓으면은 미세먼지가 보이진 않지만 빨간불이 켜져 있다가 뒤에 파란불이 켜지면 기분이 좋죠. 뭔가 미세먼지가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 도시에다가 빌딩 규모의 공기청정기를 만들자. 그러면 그거를 돌리면 거기서 그 돌리느라 쓰는 전기를 석탄화력발전소로 만들면 미세먼지를 만들었다 썼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 값을 다 모으면 지금 있는 미세먼지를 1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개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에어컨을 다 틀게 되면 그 실외기에서 열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실내 온도가 그러니까 다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게 또 전기를 또 다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체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사기가 왜 먹혔냐? 이 미세먼지 그 사기가 먹혀가지고 작년 지방선거 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수소전기차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뭐 해가지고 뭐 송옥주 의원부터 해가지고 뭐 신보라 의원부터 했고 여야 모든 의원이 같은 뭐 이 주에 하는데 거기에 뭐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막 오고 정책위 의장들이 오고 뭐 수소가 뭔지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게 아줌마들한테 진짜 잘 먹혔거든요. 봄에 미세먼지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의원이 어떤 수소 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기인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장관으로 가셨지만 그때 경쟁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는 절대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면서 야지를 놓고 그게 그 당시에 그 정치와 에너지와 환경이 결합된 진짜 기이한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얘기해야 정책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연료인지 하시는 분들도 아는데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나는 이과다. 이과는 그런 말 못한다. 문과인 공기자가 해라.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해라. 넷소 수정기차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고정밀 필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99.9%를 정화를 하게 되고요. 경유차 2대가 내뿜는 그 미세먼지를 수정기차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는 나무 한 4만 그루 정도가 할 수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런 거를 제가 외우고 다닌다고. 왜?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정말 중요하고 뭔가 환경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야 그래서 뭐 그게 뭐라고 H가 뭐고 2가 뭐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연료전지라는 게 있는데요. 연료전지는 뭐야? 연료를 넣는 전지야? 뭐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관심을 받기 위해서 미세먼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친환경성 논쟁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많이 써먹으실 수 있을 이 정도만 딱 알고 가셔도 이것만 딱 외워가시면은 어디 가서 전기차냐 수전기차냐 논쟁에서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이렉트 차징 직접 충전 배터리 방식입니다. 여기서 쭉 내려오면 73% 효율 엄청 높죠. 두 번째 하이드로겐, 수소 쭉 내려오면 22%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뒤에는 파워 투 메타인데 저거 보지 마시고 두 가지만 딱 보시면은 73%인데 22% 배터리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높죠. 배터리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은 쭉 가서 보니까 종합 에너지 효율이 전기는 35%고 연료전지는 80%예요. 뭐야 이거? 왜 아까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들 싸우세요 전문가들이. 이게 더 좋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는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써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저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각기 다른 표를 가지고. 뒤로 돌아가 볼게요. 다이렉트 차징의 제일 위에는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가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있어 시작이. 태초에 재생에너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있고 자동차를 굴리는데 효율이 얼마큼 되냐? 그게 73%란 얘기예요. 근데 왜 전기가 그냥 있죠? 전기가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태양광으로 만들지, 원자력으로 만들지, 석탄으로 만들지, 뭐 수력으로 만들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상쇄되는 에너지가 없어요. 저기는 그냥 태초에 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가 당연히 효율적이죠. 전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바퀴만 굴렸으니까 73%. 그럼 수소는 왜 저렇게 됐냐? 왜 저렇게 찌그러졌냐? 리뉴어블 에너지 똑같아요. 재생에너지. 태초에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전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 수소를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소를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수소를 가져오고 다시 산소에다 붙여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차를 굴려요. 효율이 떨어지겠죠? 22%밖에 안 돼요. 저 뒤로는 연료전지, 에너지 100, 발전소, 연료 100. 연료전지, 태초에 수소가 있었다. 수소가 왜 있죠? 수소 본 적 있어요? 수소는 없어요. 수소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만들죠? 수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효율 어디 갔죠? 끊었죠? 저 뒤로 가보세요. 전기와 열. 전기와 열이 뭐냐면은 가정용 연료전지를 갖다 놓으면 보일러를 뜯어내고 거기다 연료전지를 갖다 넣으면은 전기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와요. 마포에 가면은 그 노을그린 에너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수소 연료 발전소예요. 한 5천 가구에다 따뜻한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지역 난방공사랑 비슷해요. 그러면 물도 쓸 수 있고 따뜻한 물도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효율이 80%다. 그럼 학자들은 얘기하죠. 야, 열에너지 쓰는 거 반칙 아니냐?
야, 열에너지를 포함하면 100%지 뭐 20%는 굳이 왜 뺐냐? 치사하게. 둘 다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100% 재생에너지 있는 나라가 있다니까. 노르웨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스위스 막 알프스에서 막 쏟아지는 물 있잖아요. 걔는 전기가 있어요. 뭐가 없어? 전기를 쓸 사람이 없어요. 전기는 보관이 잘 안 되고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럼 전기를 팔려면 막 전봇대 세우고 막 그러면서 옮겨야 되거든요. 쓸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거를 배터리에다 보관을 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걔네는 그냥 배터리에 전기가 있는 게 오히려 자연 상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 표가 맞아요. 걔네가 전기를 만들었는데 수소는 없어. 그럼 수소를 만들어서 또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효율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출처가 어디냐? 유럽 운송환경연합.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는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 막 북극에 바람 엄청 부는데 막 풍력으로 계속 돌리면은 추워서 사람은 안 사는데 전기는 많은. 뭐 그런 데는 전기를 그냥 쓰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죠. 물론 그런 데는 추워서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지역별 특성이 있는 거고, 이 경우 연료인지를 가정용을 쓰거나 빌딩용을 쓰거나 전력을 생산해서 도심에다가 돌리는 이런 방식의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진짜 에너지 효율이 80%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중앙식 그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 뿌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역 거점별로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고 거기서 생겨나는 열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난방을 시켜주게 되면 따뜻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실제로 80%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에너지가 어디서 가장 효율적일까는 그 지역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가 뭐 배터리가 효율적이네, 수소가 효율적이네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효율적이면 뭐 할 건데?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 수소가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거는 결국은 그 환경에 맞춰야 되는 거고, 최소한 한국에서 그 얘기를 하려면은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윗사람이 해외 사례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야, 선진국은 뭐 한대? 보통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뭐 해외 사례 어떻다는데, 뭐, 그러면 독일 사례, 일본 사례, 뭐, 저희 미국 사례, 호주 사례, 뭐, 이런 거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전기차를 몇 퍼센트 가지고 가고 수소차를 몇 퍼센트 가지고 갈 거냐, 이런 것도 결국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걸 맞춰가면서 차를 보급하는 걸 좀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의 문제는 결국 지역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양쪽 진영에 대해서 둘 다 욕안 먹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요타가 만든 표인데요. 가스 가지고 둘 다 하는 거예요. 뭐 호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로드맵은 굉장히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수소전기차 로드맵 중에 달성이 그나마라도 가능할 것 같은 유일한 항목이 자동차예요. 예를 들어서 발전이나 이런 거 그 수소전기 로드맵대로, 수소 경제 로드맵대로 만들잖아요. 한 90% 이상 외국 사람들 걸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 건데 우리나라에 그거 하는 애가 몇 명 없어요. 그럼 다 사와야 되잖아, 로드맵 맞추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의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이거 안 잡아주면 계속 가요. 그냥 목표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로 쭉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없었고 외국에 있는 로드맵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이 정도 속도로 맞춰가더라라고 되는 건데, 차는 맞출 수 있어. 왜? 우리나라에 현대차 있으니까. 근데 연료전지 발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가정용은 어떻게 할 거면, 수소 생산은 어떻게 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근데 호주는 생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호주 수소 생산. 그때 호주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그 부동산, 기획부동산 같이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호주의 1평방킬로미터에 한국 사람은 500명이 삽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동네는 3명 살아요. 전기가 있는데 쓸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가 남아돌아도 여기서, 이건 제가 좀 과장을 보태는 거예요. 전기가 남는데 좀 한국에다 팔고 싶어요? 그럼 태평양에다 전봇대를 깔아야 돼요. 안 되잖아요.
수소로 바꿔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 꽂아 놓고 그거를 수소를 빼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비효율적인 건 맞는데 걔네는 어차피 전기를 만들어 봐야 쓸 데가 없어. 그러면 얘기합니다. 저 필바라 지역, 웨스턴 오스트리아, 필바라, 사막, 태양광 쫙 깔면 햇볕 딱 좋아요. 2만 기가와트.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원전 2만 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 나오는 필바라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다 투자하고 전기 남으면 수소 만들어서 누가 사가냐? 일본이랑 한국. 저 밑에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리아,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바람. 여기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바람 계속 많이 부는데 전기 쓸 사람이 없어.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갖고 수소를 만들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럼 빅토리아 갈탄인데, 갈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래요. 갈탄은 무겁고 습도를 머금고 있어서 되게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습도를 쫙 제거를 하면 발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옮기면 막 불나. 쓸 수가 없어. 동네에서는 쓸 수 있는데 동네에는 3명밖에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이 갈탄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동네 쓰레기.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남아 도는, 길에 굴러다니는. 근데 이거를 수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수소를 가지고 운송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 수소가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일본이랑 한국.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수소를 옮길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이와타니 산업이 수소를 정제할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들고, 그러면은 저 호주가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거기가 갈탄을 분리하면 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탄소를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런 거죠. 우리는 수소를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어 있잖아요. 수소랑 탄소랑. 그럼 이렇게 분리하면 탄소는 파는 사람이 가져가세요. 내가 왜 더러운 탄소를 삽니까? 우리는 수소만 살게요. 그럼 물건을 파는 호주는 이 탄소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연구개발 실증 사업을 할 때 호주가 탄소 포집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를 해요. 그 인센티브가 맞잖아요. 가져가야 되는 놈, 아쉬운 놈이 누가? 일본. 그건 일본 애들이 만들고. 그럼 남아있는 탄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호주가 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짜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개막식 때 호주를 출발한 그 수소 운반선이 똘똘똘똘똘 해서 짠 하고 일본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로드맵과 일본 로드맵의 공통점은 2030년 이후에는 수입산 수소를 쓰겠다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호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에너지를 운송하는데, 전기라는 에너지는 운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수소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의 운반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전기로 수소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걸 수소로 보관을 한 다음에 뭐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태양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밤에 불 어떻게 켜냐? 그럼 배터리에 저장해서 쓰잖아요. 낮밤 정도는 괜찮은데 뭐 여름에 만든 전기를 가을에 쓴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만든 전기를 올해 쓴다거나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수소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물질이니까 탱크에 그냥 보관해 놓으면 되거든요.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가장 저렴하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찾아다닌다. 왜? 쓸모가 없다는 건 가격이 낮다는 거고, 가격이 낮은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면은 우리는 수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루나이 가서 가스를 캐고 호주에서 뭐 태양광을 하고 갈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거지 같은 에너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국내에선 어떻게 하냐? 수소를 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많이 써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고, 많이 만드는 걸 쓰는 쪽에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소경제 로드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만 덩그러니 있다고. 그게 일본의 로드맵과 우리나라 로드맵의 차이예요. 그래서 불안한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로드맵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되게 단순한 그림이고, 일본 로드맵을 보면은 이게 요 한 분야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업들이 막 다다다다다닥 달려붙어 있어. 생산에서 뭐 어떻게 되면 여기에 생산하는 기업 명단이 쭉 있고, 뭐 여기에 뭐 그 저 차 하는데 그럼 차 회사들이 쫙 있고, 뭐 부품 애들이 쫙 있고, 이거 전반적으로 같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같이 가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우리가 차 말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냐, 뭐 인프라가 있냐,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그 논쟁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에너지 생산 국가였냐고. 맨날 에너지 사왔는데 뭐 수소 좀 사온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있냐고.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우리가 가스관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있냐, 에너지를 뭐 해본 적이 있냐, 뭐 발전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원자력 발전소는 이명박 때 뭐 열심히 했긴 했지만, 그러면은 정말 하다못해 차만이라도 좀 팔 수 있는 환경 조성하면은 우리나라 차 팔아서 밥 벌어먹고 사면 될 거 아니냐고. 뭐 맨날 뭐 안 된다고. 수소는 없어서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인프라도 당연히 없죠. 안 했으니까. 충전소가 없어서 뭐 저기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충전소가 당연히 없지. 차가 없는데 왜 충전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충전소가 12개가 있었거든요. 그 12개가 뭐냐면은,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소형기차를 지원을 해가지고 신촌 연대 안에도 수소 충전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있는 수소 충전소는 다 그때 실증 사업하느라 만들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원자력을 정책 방향으로 잡은 다음에 수소는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그 타이밍이 미국에서 나타났던 타이밍하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타이밍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제 와서 왜 충전소가 없냐 그러면, 안 만들었으니까 없지. 차가 없었으니까 없지. 그러니까 지금 해보자는 거지 뭐가 있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 다른 나라 가면 뭐가 있냐? 다른 나라에도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 선진국의 어딘가에서는 우리보다 잘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없어요. 지금 해도 별로 늦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을 때 세계 탑티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늦은 것도 아니고 우리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는 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탑티어로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도 탑티어로 하는 데 정말 많아요. 걔네들한테 지금 막 중국 애들이 맨날 와서 물건 팔으라 그래요. 성능 현대차에다 납품하는 거 한 80%만 내면 된다. 가격은 한 30%, 40% 더 쳐줄게. 걔네들 왜 얘기 안 나오겠어? 현대차한테 혼날까 봐. 야, 너네 우리랑 개발해놓고 중국에다 팔면 어떡하냐 소리 나올까 봐 적극적으로 그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동네 그 중소기업들 가보면은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일자리는 물건을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겨요. 거기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있을 때 40명 있던 그런 회사가 차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설비를 하나 둘 셋 하면은, 제가 정책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도표 만들기, 정책 성과 만들기에 제일 좋은 데가 내가 보기엔 수소의 부품이다. 총수는 작지만 비율이 높다. 일자리가 40개가 늘어나는데 일자리 비율을 따지면 200% 증가야. 기업은행에서 한 200억만 지원하면, 아니 보증으로 끼게 되면 한 20억만 지원해서 200억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최소한 200~300% 늘어나는 멋진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청와대의 업무 성과로. 한번 해봐라. 실제로 가보면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고 실제로 일하는 환경이 다르고, 정말 적당하게 나라 돈 받아가지고 청소하고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냥 공공 일자리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데는 정말 가면 돈을 집어넣으면 성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뭐 수소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내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는 석유를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석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용되고 있는 그 석유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프라를 바꿔요. 에너지의 생산부터 유통부터 저장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릴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석유 에너지를 계속 쓰면 모를까, 석유 에너지를 안 쓸 거면 우리는 뭔가의 대체적인 에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든지 뭐 수소든지 석유가 아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어떤 에너지도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가 아예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속도는 늦겠죠. 지금도 아직 꼬맹이고 그러니까 조금 성장할 때 별로 지금도 이렇게 견제하는 사람이 많은데, 얘네가 실제로 자동차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협했을 때 우리 트럭 몰고 다니는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네가 더 성장해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오일 메이저를 위협했을 때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 오일 패권들, 가스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과정은 계속적으로 경쟁의 연속일 거고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긴 해요. 그럼 안 할 거냐? 그럼 안 하면 뭐 할 건데? 지금 와서 뭐 디젤 자동차 더 잘 만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수소라는 거를 꾸준하게 잘 해 나가면 그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그 좀 더 깨끗한 미래, 좀 깨끗한 환경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서 연료인지 기술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